반갑습니다. 소개받은 18기 정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재경 동창회 회장, 최대영 회장님, 권종표 부회장님 하고 또 이제 미래발전위원회에서 정세영 선배님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평일 오후 저녁에 어려운 시간 내주신 선배님들 후배님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기라성 같은 안병민 선배님하고 같이 이제 시간을 또 할애뵙게 돼서 한편으로는 되게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조심스럽기도.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A+로 가는 프레젠테이션 스킬이라는 제목으로 향후 25분 동안 간단하게 이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꿈이 이제 연구자의 측면하고 그다음에 지식 전달자의 측면이 융합되어 있는 교수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한 측면과 더불어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청자들한테 전달하느냐에 대한 조교 생활의 경험의 고민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이제 후배님들을 위해서 원래는 이제 작성을 하고 고민을 했던 건데 또 사회생활 경험 풍부하신 선배님들이 계셔가지고 사실 약간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귀엽게 봐주시고 또 선배님들의 경험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순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후배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서 다른 좋은 주제들도 많은데 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프레젠테이션 뭐냐? 그리고 학생된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은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프레젠트란 말이 선물 주다, 선사하다 이런 말이 되는데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의 일반적인 의미는 내가 이해한 바를 청자에게 선사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화자인 제가 청자에게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사상을 전달하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 궁극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게 참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남들도 그렇게 이해하게끔, 동조하게끔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화자, 그리고 청자, 그리고 지식 이런 세 가지 요소를 두루 잘 섭렵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의 입장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몸담고 있는 이제 연대 정외과의 수업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종적인 학점의 한 20% 가량이 조별 혹은 개인별로 발표를 하는 결과에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는 그 자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만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공간에 전원의 시선을 받으면서 내가 준비한 내용을 클래스의 모두에게 나누는 본질적인 내용을 봤을 때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면 평가하는 교수님들로 하여금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리고 클래스 내에서 존재감을 가지고 갈 수 있다. 그래서 교수가 개인적으로 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성적을 줬을 때 이 특정한 발표자가 발표를 아주 잘했을 경우에는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학점이 나가는 경향을 이제 지난 3년간 목도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님들 다 잘 아시겠지만 A, B, C는 이게 퍼센테이지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그 교수가 임의대로 선택을 가중치를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A-가 나갈 친구가 프레젠테이션 잘했으니까 기억에 남는다. 그래서 A 플러스 올라가고 이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학생된 입장에서는 이런 그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의미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를 통해서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의 3요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연습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 차후에 또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프레젠테이션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실제로 그 발표를 하는 날에 있어서 준비사항 그리고 그 발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표현과 질의응답까지 이렇게 세 가지로 종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준비 단계에 있어서 그 기획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학교에서 주는 프레젠테이션 과제에 있어서는 주제가 이제 미리 할당이 돼 있죠. 그래서 주제를 받은 이후에는 이 특정한 주제에 한해서 어떠한 범위로 또한 어떠한 깊이로 어떠한 방향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3P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목적, purpose, 두 번째로는 그 프레젠테이션의 객체가 되는 청자, 사람, 세 번째로는 프레젠테이션이 일어나는 장소, place에서 3P인데 외우기 쉽게 돼 있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목적이 뭔가, 뭐 설명인가, 설득인가, 그리고 내가 이 프레젠테이션을 시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자들이 이르기를 원하는 최종 상태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그 고민의 과정에서 그 발표의 폭과 깊이가 정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일전에 그 제일 최근에 했던 그 멘토링 행사 때 그 발표를 했던 제목이 이제 학교 공부 재미있게 잘하기라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제가 요 목적의 고민의 단계에서 첫 번째로 그 재학하고 있는 후배들이 공부를 왜 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난 몰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를 이왕 할 거라면 어떻게 효율적으로 내신에 집중해서 특히 내신에 어떤 효과적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은 그 발표 제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세분화돼서 결정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예. 두 번째로 이제 청자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청자에 대한 내용은 오늘 이 발표를 듣는 분들이 어떠한 분들인가? 뭐 그 학생 우리 이제 그 학교 후배님들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니는 후배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클래스에 이제 클래스메이트가 되겠죠. 그리고 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겠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뭐냐? 그리고 성별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기본적인 성향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내가 발표하는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느냐를 미리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 발표를 하게 되는 논의의 깊이,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깊이, 그리고 그 깊이에 도달하는 방법 공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제 세미나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15명에서 20명 정도 했을 때보다는 우리 계단형 강의실, 큰 강의실에서 많은 청중들에게 발표를 해야 될 때가 좀 더 슬라이드에 있어서는 더 간단하고 더 글자도 크고 더 색깔에 대한 대비도 확실해야 되고 이러한 그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소에 대한 고려인데요. 그래서 장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인원하고 연결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의 규모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장소가 허락하는 기자재, 그리고 그 장소에 있어서 발표자의 위치. 그러니까 발표자의 위치는 발표자의 위치로 말미암아서 청중하고 1대1 관계, 아이 컨택트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의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저에게 주어진 그런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이와 너비,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가 그 하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주제와 그리고 제가 이제 전략이 섰다면은 거기에 합당한 자료들을 많이 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미시적으로 그 해당되는 자료를 이제 시각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보를 습득할 때에 각 그 감각별로 얼마나 의존하고 있느냐를 따로 떼서 퍼센테이지로 재본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청각은 20%, 촉각은 15%, 후각 3%, 미각 2%에 비해서 시각이 60%로 압도적으로 크다. 따라서 이제 대부분 이런 그 발표를 할 때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시각 자료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근데 요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프레젠테이션을 시켜보면은 대개는 이제 뭐 그 PPT 주어진 왜 디폴트 템플릿 있지 않습니까? 써가지고 이제 한 슬라이드에 5개 해가지고 뭐 1번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2번 어쩌고 저쩌고 이래 해고 오거든요. 근데 그거는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효율성 있는 시각 정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각화된 이미지화된 그 시각 정보는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겔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1986년도에 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페이스 투 페이스 컨버세이션 상황에서 구두로 상대방을 설득했을 때보다 구두와 더불어서 이미지화된 자료를 제시했을 때가 설득력이 43%가 더 높더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일단은 연구 통계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사람을 위한 도구가 사람을 향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원전 80년대에는 다재석기, 청동가리, 14세기에는 색깔이, 그리고 21세기에는 마우스 포인터가 그렇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로 이제 그 유용합니다만 사람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이러한 텍스트하고 이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그 가슴에 받아들이는 바가 다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제 뭐 선배님들, 후배님들 가운데서는 오늘 되게 돌아가셨으니 컴퓨터도 마우스 포인터 위험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근데 근데 뭐 이러한 연상 효과 자체는 이전 슬라이드에서도 보셨던 그런 텍스트 기반의 정보에서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미지화된 비주얼라이즈된 시각 정보가 내 뇌리에 오래 남아있고 강렬한 인상을 준다. 그래서 요컨대 이제 표보다는 그래프로 흔히 하는 말로, 그 다음에 이제 뭐 텍스트보다는 그 상황을 적절히 표현해내는 그림이나 사진이 훨씬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좀 어리고 이래서 쑥스러워서 키스라고 약자를 지어봤는데 Keep it simple and short라고 항상 항상 그 자료는 시각화된 자료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번 봤을 때 청자들이 직감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만큼 더 간단 명료하면 할수록 좋은 자료다, 좋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까지 이제 미시적으로 하나하나의 그 어떤 파편화된 정보를 어떻게 시각화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다면 좀 더 거시적인 측면으로 올라가서 그 주제에 알맞는 모든 소집된 정보 글감들을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맥락으로 청자들에게 전달을 할 수 있을지 그 구성과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그림과 같이 이제 뭐 닭고기가 3마리라도 깨어야 꽂히고 구슬이 3마리라도 깨어야 보겠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 파편화된 정보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구성이 필연적이다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본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준비하면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주제에 합당한 정보들을 한번 이렇게 다 끄적여 본 결과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파편화된 정보가 다 있죠. 그래서 이게 다 이제 궁극적으로는 프레젠테이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인데, 요거를 그 각 아이템의 유사성과 논리성, 그리고 그 각 아이템이 궁극적으로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 발표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최종 목표하고 부합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분석해 본 결과, 서로 어울리는 거는 붙이고 안 어울리는 건 떨어뜨리고 필요 없는 거는 지우고, 그리고 더 필요하다, 생각 못했는데 더 필요하다 하는 거는 이제 추가하고, 이렇게 한 조직화, 아이템을 조직화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 조직화된 아이템을 논리 흐름상에 이제 적절히 배치하는 것이 이제 맥락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 특히 맥락화에서 쉽게 쓰이는 것이 바로 3의 법칙. 3의 법칙이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은 본질적으로 제가 이제 음성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지식을 이제 전달합니다. 상호작용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음성의 형태로 전달되는 정보는 굉장히 휘발성이 강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한 번 말하면 땡이고, 물론 뭐 이제 녹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한 번 말하면 땡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청자가 못 알아들으면 다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문이나 책 혹은 편지에서 쓰이는 것보다 더 간단하게, 더 이해하기 쉽게 최소한의 단위로 묶어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프레젠테이션에 있어서는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유용하다.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뭐 과거, 현재, 미래, 문제점, 원인, 해결책이라는 뭐 논리 흐름,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발표드리는 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인 준비 단계, 연습 단계, 시행 단계와 같이 3으로 연결되어 있으면은 논리적이면서도 듣는 사람이 부담 없이 쉽게 수긍할 수 있다. 이런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화, 맥락화에 있어서는 3의 법칙을 기억하시면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이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연습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래서 왜 연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릴 자료는 이제 100명의 프레젠터의 서베이 자료입니다. 그래서 100명의 프레젠터의 2012년에 이 회사에서 이제 자료를 낸 서베이 자료인데, 언제 당신이 청중으로 참가한 발표에서 그 발표자 발표를 못한다고 느끼느냐에서 3등이 더듬거릴 때, 잠깐 더듬거리고 하는데, 더듬거릴 때 48%가 이 사람은 발표를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2등은 슬라이드를 읽기만 할 때 보면서 이제 이렇게 스크립트 준비해 와서 읽는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공감이 안 되고 이 사람은 발표를 별로 못한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대망의 1위는 뭐냐? 발표 시간을 초과해서 자기가 준비한 거를 다 못 끝내고 용두삼이시고 도둑질을 끝낼 때 이 사람은 잘 못한다. 근데 이 세 가지의 그 실수의 유형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연습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슬라이드를 작성한 그 화면을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신데, 그래서 슬라이드 이제 제가 그 준비한 자료를 적절히 시각화해서 그 다음에 그 맥락화를 거쳐서 슬라이드 카드로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그 각 슬라이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을 바로 여기에 슬라이드 노트에 기입을 해본다. 기입을 해보고 읽어보고 시간이 많이 걸리면 수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미가 정말 스크립트의 내용이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의도에 부합하는 건지 고민하고 랭귀지를 고치고, 이러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는 계획적인 그리고 아주 효율적인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노트를 쓰면 어떤 유용성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제가 실제로 발표장에서 쓸 표현을 미리 검토해서 중원부원하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도 제가 미리 적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라이드를 읽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제가 계획한 바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에게 주어진 할애된 시간을 초과하는 법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습을 거듭해서 준비가 됐을 때 실제로 지금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날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 세 가지가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술적 문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발표자의 몸짓, 눈짓,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질의응답에 대한 대처. 요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인 문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그 학교에 계신 이제 후배님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받는 장소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친숙하죠, 그 장소가. 그래서 이제 미리 기자재를 준비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사회에 나가 계신 선배님들이 발표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 이제 지금과 같이 이제 장소에 대한 그 정보를 처음 발표하는 날에 얻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미리 한 20분, 30분 정도 나와서 미리 먼저 나온 다음에 이렇게 발표하는데 궁극적으로 필요한 장비들의 오작동력을 확인하고, 이게 항상 속을 썩입니다. 컴퓨터 뭐 USB가 없다든지, USB 없는데 프로젝터 리모컨이 없어요. 막 이거 뭐 마이크 선도 없고, 이런 경우가 허다해서 학교에서는 그런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학생들이 미숙하니까. 그래서 진짜 뭐 이거 뭐 조짐이 어떡하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시간을 잡아먹으니까 실제로 긴장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할애된 시간을 초과해서 다른 조가 있으니까 더 줄 수는 없으니까 미리 준비한 분량만큼 못하게 되고 나쁜 평가를 받게 됩니다. 동시에 시간을 허비하게 되면 뭐 말씀드리자면 뭐 한 반에 뭐 30명이 있는데 뭐 한 학기에 한 시간씩만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에 허비를 한다고 해도 등록금 450만 원 기준으로 한 반에 30명 62만 5천 원, 집합적으로 62만 5천 원 손해보게 됩니다. 그러한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항상 미리 와서 기술적인 문제는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실제적으로 그 어떤 그 발표자가 발표를 잘한다 못한다고 청자들이 느끼기에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그 발표자의 말 혹은 발표자의 메시지 그 자체가 아니라 발표자가 발표 와중에 표현하는 그 몸짓에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그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통용이 됐는데요. 그래서 의사소통의 55%는 말이나 목소리 그 자체보다는 발표자가 하는 그 자세, 발표자의 눈빛, 이러한 그 어떤 몸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로 전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특별히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뭐 목소리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이 눈빛입니다. 눈빛이 이제 제가 그 조교 생활을 했을 때 학생들에게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발표 잘하면 눈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청중들에게 하나하나 눈을 맞추지 못하는. 근데 하나하나 눈을 맞추지 못하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냐면 1대1로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도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데 눈을 쳐다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무시받는다는 느낌을 받겠죠. 마찬가지로 프레젠테이션 과정에서도 약 15%의 비율로 청중들에게 눈을 마주치고 나머지 이제 85%는 청중들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은 그 프레젠터의 경우에 있어서 사후적으로 청중들이 내놓은 피드백이 보시는 바와 같이 나를 보지 않는다. 이 사람은 차갑다. 뭔가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미숙하다. 라는 그런 피드백을 내놓은 것입니다. 반대로 화자가 할애된 시간의 80%를 발표를 함에 있어서 청중들에게 하나하나 눈을 맞추고 아이 컨택을 했을 때의 경우에 발표가 끝나고 나서 청중들이 내놓은 피드백은 나 눈을 맞춰준다. 이 사람은 숙련됐다. 잘 알고 있다. 뭔가 준비가 됐다. 성숙하다.
이러한 그 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질의응답인데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지켜본 많은 프레젠테이션 가운데서 뭐 이제 비단 그 학생들 프레젠테이션뿐만 아니라 일선 학회에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할 때 발표를 잘 해놓고 질의응답에서 굉장히 이제 어떤 미숙한 대응을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프레젠테이션의 분위기를 망가뜨려 놓는 경우가 있는데 뭐 이러한 템플릿을 갖다가 이렇게 한번 고려를 해 봄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질문이 왔죠.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뭡니까? 하면 바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께서 이게 뭐냐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것의 효과는 뭐냐면 질문과 대답을 인스턴틀리 질문과 대답이 오가면 청자와 화자 개인과의 1대1 대화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머지 청중들은 다 소화해가 돼요. 대신에 이분이 이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라고 화자는 청중들 전체에 대한 대화로 다시 끌어올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그 대부분의 청중들의 주의를 다시 집중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상을 다시 한번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한 다음 그 다음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답변을 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다음에 답변이 되었는지 물어본다면 뭐 일종의 괜찮은 질의응답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는 1대1의 대화가 아니고 전체 청중들과의 대화를 항상 유지해야 되는 그런 그 화자의 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나눈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에 정의하고 이제 학생 후배님들 입장에서의 그런 어떤 현재적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렸었는데 프레젠테이션은 뭔가 주는 행위, 내가 갖고 있는 사상,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주어서 공감을 산다. 그러한 사고작용입니다. 그럼으로써 학생 차원에서는 존재감을 높이고 클래스 안에서 존재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될 성적을 플러스로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측면이 유용하겠다. 첫 번째로 준비 단계에서 3P 기억나시죠? 목적, purpose, 사람, person, 그 다음에 place, 장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파편화된 정보는 항상 최상위로 시각화되는 것이 좋다. 소화되기 쉽게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그리고 자료 구성에 있어서는 숫자 3을 기억하는 것이 지금도 말씀드리는 그 세 가지 단계, 그 다음에 뭐 세 가지 측면 이렇게 해서 항상 3을 해서 이용해서 높은 순도로 청자들에게 내가 준비한 지식이 전달되게끔 조직하는 것이 중요하다. 맥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측면에서는 연습. 그래서 잘못된 발표 사례를 들고 그거를 연습을 통해서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 일예로 연습을 계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슬라이드 노트도 한번 써봄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시행 단계에 있어서는 일찍 도착해서 기술적 사항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항상 나의 자세와 몸짓, 특히 눈빛, 아이 컨택트 1대1로 대화하듯이 두루두루 시선을 주고받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1대1의 대화를 항상 1대 다의 대화로 끌어올리는 그런 질의응답법 그거를 유념하면 아마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본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된 그 자료에 대한 참고문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특별히 학생들 후배님들에 있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사용한 자료에 대해서 참고문을 다는 거에 굉장히 소홀하기 쉽거든요.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참고문헌을 명기를 하면 그 내가 사용한 자료 사실에 대한 어떤 엄밀성 그리고 내가 든 사례에 대한 어떤 강력한 뒷받침이 수반이 돼서 궁극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